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다들 반가우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올 초파일에는 이제 좀 활기차게 다들 연등축제도 하시고 법회도 잘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연등축제 하시면 이제 우리 국제 포교사님들 역할이 많아지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포교하는 최첨단에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 불교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국제 포교사님들은 학력이 굉장히 높으시고 외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 불교가 전 세계에 어필을 할 수 있으려면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재 큰 스님이 2015년에 광화문 세계 불교대 법회를 할 때, 무차선회를 할 때, 그때에 그 미국에서 캐톨릭을 대표해서 뉴욕에 있는 미국 성공회의 제일 수석사제인 코알스키 신부라는 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캐톨릭 대학교의 그 협회, 페더레이션의 의장인 안토니 서레나라고 하는 총장이 왔었어요. 그 캐톨릭을 대표해서. 그래서 오셨는데, 그 의전을 하면서 이렇게 뵈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고, 큰 스님들 뵈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많이 보셨던 미국에 있는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 얘기가 뭐냐면 주로, 미국에 와서 한국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84,000리다, 그죠? 이미 미국에는 미국 불교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미국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 이제 미국라는 곳은 전 세계 불교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고, 그 중에서 무한 경쟁을 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의 불교 전통들이 미국 안에서 또다시 미국적으로 성장을 해서 새롭게 정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게 수십 년 지났다는 거죠. 그 속에서 또 전 세계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한 번 다 다녀가는 장소이고, 그래서 미국 불교사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미얀마를 비롯해서 북방, 남방, 일본, 중국 다 있잖아요. 대만 불교, 모든 불교가 다 있고, 거기에 초기 불교, 팔리어라든지, 번본을 잘 보시는 분, 티베트 불교 다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한국 불교는 무엇을 제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화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 간화선이 아니면 그럼 무엇을 제시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한국 불교계에 직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단에다가 건의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는 외국인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 제가 이제 한국 불교사 전공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대학원 뭐 이런 데서 박사 뭐 그래서 불교계 쪽으로 하면 한국 불교 전공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지역 불교사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분과가 일본 불교, 중국 불교, 뭐 남방 불교 뭐 이렇게 쭉 해서 여러 분과 중에 한국 불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불교 전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예요. 잘 몰라요, 한국에.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한국의 정신문명.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하는 걸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10년 안에, 20년 안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한국 정신이 뭡니까? 한국의 정신문명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유교 공부를 동양학을 해서 어려서부터 사서삼경 공부해가지고 한학을 공부해서 20대까지 한문으로 뭐 시를 짓고 20대 중문학을 10년 하고 출가했어요. 근데 불교 공부해라는 사람이 없고 한국의 삼국유사 한번 보라고 필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원효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불교는 한국 안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네,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역수입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에서 엄청난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자, 한류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BTS 노래를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한국어 가사 밑에 한국 발음을 적고 알파베틱으로 발음을 적고 영어로 외국인들이 번역을 하는 게 화면에 등장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한국 발음을 따라 노래를 해요. 지금 프랑스의 뭐 파리 7대학, 8대학 뭐 이런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어 전공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망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어에 대한 공부 수요가 일본, 중국을 이제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처음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영어 공부하실 때 중고등학교 때 팝송 공부하셨잖아요? 중국어 공부하실 때 처음에 영웅본색 영화 보기 시작해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공부가 깊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그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한국인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거 전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정신이 뭡니까? 한국 정신의 골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인이 답변할 수 있는 한국인이 전 인구의 몇 %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국학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불교를 얘기하기 전에 한국학을 먼저 얘기를 해서 한국학의 핵심이 한국 불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래서 제가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를 들어갔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것이 한류가 발전을 하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 놓고 전 세계 한국학 대학원을 하버드, 버클리 이런 데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국가 지원을 해서 하고 전 세계에서부터 외국인들 국비 유학생을 받아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이들이 가서 한국학 전공 교수가 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스님으로서 1호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타너 스님 연구를 했어요. 타너 스님 연구도 입적하신 지 내년에 40년 되는데 박사 논문이 한 편도 없었어요. 20종 80권의 책을 20세기에 다 쓰셔서
혼자 조선시대 간경도관보다 많은 책을 번역했는데 아무도 박사학위 논문 한 편 쓰는 분이 없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예. 중국은 버젓이 있는 역사를 바꾸고 일본은 있는 역사를 전부 다 고치고 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엄연히 있는 역사도 챙기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뭐 티베트 불교, 미얀마 남방 불교, 초기 불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불교 국가 가운데 그냥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한국 불교는 다른 거 아닙니까? 한국인의 정신의 골수인데,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한국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연기법, 중도, 무화, 뭐 이런 게 어딜 가나 뭐 변함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들, 표현하는 양상들, 드러내는 미학과 예술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불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스타일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에 아잔타 석굴이 있고 중국에 뭐 운강 석굴, 도낭 석굴이 있으면 한국에 석굴암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사상적 베이스를 갖고 있다 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우리 것만의 형식으로 달라지는 형태들을 연구해야 되죠. 왜 고려불화가 세계 최고인가? 그렇죠? 왜 고려불화가 세계 최고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한국 불교를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 한국의 정신문화의 중심으로서 이제 한국에는 불교와 유교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회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나눠져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중국과 일본과 다른 우리의 정신문명의 스타일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가면 화엄종찰에 가면 화엄경 관련된 형태로만 돼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 돼 있겠고, 선종사찰 가면 선종이 돼 있고, 정토정 가면 연불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부석사 가보십시오. 그죠? 화엄종 사찰인데 주존부는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옆에 가면 선방이 있고 예불 때 연불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일본인들이 다 미리 설명을 해놨어요. 니네들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다 짜집기 한 거다. 삼국 불교론을 내세웁니다. 인도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일본 불교. 한국 불교는 특색이 없다. 거기에 대항해서 육당 체남설이 조선 불교라고 하는 데에서 벌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 불교는 서론적 불교고 중국 불교는 강론적, 본론의 불교고, 강론은 장이 챕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3개 종파불교잖아요. 한국 불교는 결론적 불교다 이거예요. 결론에서 결론 쓸 때 밑에 각주 달지 않잖아요.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은 우리 거를 유지 보존하는 불교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이 그 불교의 정신을 누가 제일 잘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불교라고 하는 형태, 화쟁회통하는 형태, 살생하지 않는 형태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불교 국가 중에 한국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일본한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에게 일본에 쳐들어가서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갚아주자 이런 주장은 아직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국적 특색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양상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양상들. 그럼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했느냐를 살펴봐서 이것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해인사에서 원당함에서 해암 큰 스님이라는 분을 마지막으로 시봉했습니다. 55년 동안 안 눕고 하루 한 끼만 잡수고 지내시는 분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제가 마지막 입적하시는 순간 마지막 그 죽공량을 제가 올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는 걸 저를 봤습니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올리고 지내셨는데 평생을 앉아 계셔가지고 오른쪽 다리, 이 넓적 다리 있는 그 왼발 얹는 거기가 이렇게 볼트 너트처럼 딱 그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발이 딱 들어가면 발이 안 빠집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아, 도가 있구나. 법이 있구나. 자, 이렇게 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처음부터 출가해서 행자 때부터 가나선의 위대한 힘이 있구나라고 해서 어쨌든 이것을 중심으로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그 확고한 이 견의지지자라 그러잖아요. 공자에서 맹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 견의지지, 직접 본 사람이 있고 문의지지, 들어서 안 사람이 있다. 근데 견의지지자가 문의지지자에게 보고 얘기해 준 사람이 듣고 얘기한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 줄 때 듣고 그 안 사람이 그걸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학풍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견의지지자와 문의지지자가 사라지면 그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 한번 저기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화계사에서 동국대 다닐 때 숭산 스님 직접 보고 모시고 살았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외국에서 스님들이 와서 출가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국 불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때 윗바사나와 가나선과 뭐 이런 논쟁들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애정을 갖고 봤겠죠.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우리 가나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초기불교 하는 분들이 비판을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좀 이제 감이 잡힙니다. 네. 여러분, 설악산에서 오세암에서 안거를 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울 안거를 납니다. 눈이 와요. 틱낙한 스님처럼 고요히 걸을 수 있나요? 네. 계속해서 남방처럼 우기에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가풍이 가능한가요? 네. 밖에 뛰어나와서 계단을 쓸고 공양가까지 빨리 길을 내야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쓸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울력을 시키면 정진 못한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게 뭡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들고 빗자루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수행법이 부처님 근본법을 어기지 않는 형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나무를 해놔야 되고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치우고 그 다음 봄 되면은 또 지붕 갈고 뭐 다 하고 한참 바쁩니다. 계속해서 바빠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선농일치라든지 그 움직이면서 화두 드는 이런 수행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땅에서. 겨울에 보일러가 있고 여름에 에어컨이 있고 이제는 전 세계 어떤 수행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한국이. 이게 불과 50년 안 된 거죠. 50년 안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선방 가가지고 처음으로 적삼이라는 걸, 삼배라는 걸 입었어요. 저는 그걸 못으로 입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방에 갔는데 기지를 입고 앉아있는데 하한 거를 나는데요. 와,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풍기 틀 수도 없고 선방문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 이거를 맞아서 더위를 식힐 수밖에 없어요, 선방이. 그러니까 350 외에는 입을 옷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 이제 그 삼배를 입는 문화 속에서는 이제 그걸로 싸우잖아요. 삼배 입고 졸면 뽀도독 뽀도독 소리 나니까 삼배를 안 입든 졸지를 말든 그러고 이제 옆에서 싸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한건하는 가풍이 된 거죠.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 어떤 형태로 하느냐, 겨울에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큰 스님이 많이 안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좀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해인사에 암자마다 도인이 한 분씩 계셨어요. 백년암의 성철 스님, 그죠? 지조감의 일타 스님, 그 다음에 홍제암의 자홍 스님, 원당암의 해암 스님, 뭐 큰 스님들이, 큰절의 법전 스님, 뭐 이렇게 큰 스님 도인분들이 한 분씩 막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세기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20세기에 일제시대 때 정말 좋은 인재들이 할 바가 없어서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그 다음에 출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독립운동하다 출가하신 운호 스님 같은 분, 숭산 스님 같은 분, 철학적으로 공부하시다가 출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뭐 CEO도 하고 영화 드라마도 만들고 뭐 판검사도 하고 이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20세기 후반기로 가면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던 분들이 굉장히 큰 스님이 많이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가셨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 불교가 20세기의 황금기였습니다.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나가야 될 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걸 지켜나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성철 스님이 만약에 다시 왔다. 그러면은 윗바사나보다는 가나선이 나을 거고, 타너 스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범어 빨리 보는 것보다는 한문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전통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다른 불교 전공자가 굉장히 많이 전공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국문학 전공하고 이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국문학이 지금 문과라고 하는 게 별로 인기가 없고 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학과, 뭐 국문학과, 철학과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조금만 더 참고 해야지.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거 못한다. 그냥 이 공부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 된다. 통일이 돼서 개성 10차를 땅을 다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기와장이 나오고 명문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그게 한문으로 초서가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한국 불교 전공해서 이 문화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없다. 초서를 아무리 알아도 불교 내용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특수한 형태의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국제포교사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것을 어떻게 외국인에게 전할까 아닙니까? 어떤 말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국제포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한국 불교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외국 불교와 뭐가 다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불교만 알아서도 안 되죠. 그죠? 하나의 우리나라 불교만 알면 다른 나라 불교, 우리나라 불교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이런 줄 아니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다른 종교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에게 한국 불교를 얘기하려면 기독교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에게는 신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카미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불교, 도대체 한국 불교의 전통이 뭐가 다른가 좀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불교 제일 어렵습니다.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다 알아야 되고요. 일본의 자료들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가들은 세계 최고의 대가들만큼이나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회통의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가 이제 그 인터릴리저스 뭐 다이얼로그 이런 세계가 된 거 아닙니까?
종교 상호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한국의 정신 문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불교신문에 한국학 에세이라는 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한국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정신 문명은 무엇으로 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결론적 불교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은 단전성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전 지구상에 많은 단전이 있지만 하나의 단전에 해당한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처럼 단전이라고 하면 모든 기운이 흘러 들어와서 다시 퍼져나가는 말하자면 그게 되는 거죠. 저기 이제 톨게이트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인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죠. 이 속에서 한번 정리가 되고 종합적인 형태로 형태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단전성 문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단전성 문화가 나타나는 형상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담보하고 있고 종합하는 형태의 결론을 내는 형태가 반드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교육과 정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좀 관념적일 수 있어요. 한국인이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승남 같은 분이 그 중국의 길장보다 낫다. 예를 들어서 유식학 쪽에도 원측 스님이 규기보다 낫고 이 의상대사가 법장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의 최고의 정신 문명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유한 이런 특별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학적인 접근을 해서 한국 불교를 다시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비교를 다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건가?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 불교를 영역했는 책들이 그다지 멋진 책들이 많이 없어요. 맞죠? 뭐를 한국 불교사 영어로 된 정확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소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잘 없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도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한국에 대해서 딱 소개해 줄 만한 텍스트가 쫙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딱 됩니다. 이게 잘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화엄경을 제가 강의하고 왔는데 화엄경의 핵심을 요약한 길라잡이 책 한 권으로 된 것 좀 주세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본질을, 종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문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문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자. 결제 기간에 자자했다. 그 자자가 막 방자하다 할 때 쓰는 자자예요. 그 자자를 번역을 막 이상하게 해놔요. 자기 스스로 방자한 형태로 번역을 막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자를 공부를 정확해서 많은 단어 중에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첫 번째 단어로 그냥 한자로 해석해서 하면 영 이상한 해석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정확하게 한국적인 형태로 문화를 가지고 번역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교 회통이라는 주제를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 회통이라는 주제로 저기를 썼는데요. 논문을 썼는데요. 여러분 회통은 어떻게 번역합니까? 영어로. 뭘로 하면 제일 맞겠습니까? 예? 예, 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0년도에 국방출판사에서 나온 코리안 부디즘 거기서 보면요, all encompassing
all in, all encompassing. compassive, encompassing. compassing?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인도에서 한다는. 다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제 책의 종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원효가 회통을 얘기하고 이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 D라고 하는 게 쭉 퍼져 있는데 이게 이 요소가 서로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는 우리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회통하고 전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그게 퍼져서 네 개가 된 거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하의 무의도고 성인의 무양심이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겐 두 마음이 없다.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게 본래 근본의 도가 같은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서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다르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형태로 돼야 이제 그게 형태가 돼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페너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역을 아직 찾지를 못하겠어요. 정확히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 불교는 회통불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불교다 얘기하는데 한국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라고 하는 방대한 그런 토론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이거 하나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일반적인 회통론에서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사들이 얘기하는 형태로서의 회통을 얘기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써놓은 그 내용들이 막 유교 거도 나오고 주욕도 나오고 노장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타너 스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불교적 관점에서 스님의 불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해통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들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언어적 감각을 떠나서 이제 필로로기에서 필로소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왔고 한국 불교나 한국학적인 새로운 접근을 해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고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사교회통 사상이었는데 타너 스님의 사교회통 사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외국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에 당착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유교 공부하는 사람 불교 모르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 유교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독교 모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설명을 잘 못하고 제가 영어 번역하는 분한테 한번 저기를 해봤는데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교는 이 유식근이다. 뿌리를 심는다. 그 다음에 도교는 도배근이다. 도교는 뿌리를 기른다. 불교는 말이죠. 석발근이다. 뿌리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유교로 하면 치세에 능하다. 세상 다스리는 데는 유교가 최고고 치신, 몸 다스리는 데는 도교가 최고고 치심, 마음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최고고 치조, 조직 관리하는 데는 기독교가 최고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유교 공부하는 데는 10년 걸리고 도교 공부하는 데는 20년 걸리고 불교 공부하는 데는 그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30년, 근기가 둔하면 300년 걸린다. 기독교는 3년이면 된다. 뭐 타너 스님이 왜냐하면 신구약 성서가 그렇게밖에 적으니까 타너 스님이 이 그 기독교를 19세기의 선교사들의 그 한문본을 외우신 분이에요. 한문본 성경을 다 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번역이 한문본이 낫답니다. 선교사들의 번역이 지금 한글 번역보다. 그러시고 그거 다 외우셨기 때문에 3년이면 된다. 내 같은 둔기도 3년이면 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8만 대장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 하나를 이기지 못하지 않냐. 포교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포교를 좀,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영어 번역본 하는 분한테 맡겼더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번역하는지 이렇게 쭉 봤어요.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번역하는 분을 봤더니 거기에 있는 포교를 이반젤리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불교의 어떤 포교가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불교의 포교를 기독교의 포교와 다른 어떤 용어를 써서 번역할 거냐. 공격적인 뭔가 이런 형태가 가 있는 어떤 그런 전도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식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앞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고 중국에서 말하는 회통과 한국에서 말하는 회통이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효 전서 영역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상이 중요하고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자들도 이것만 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를 한국 거를 어떻게 전 세계에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천병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불교 어렵습니다. 불교 핵심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어학이라고 해서 타너 스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그리고 이 핵심을 화엄경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뽑아내고 열자로 뽑아내고 한 권으로 뽑아내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늘렸다 뽑았다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형태로 돼서 다양한 형태의 공부하는 스펙트럼을 늘려놓고 그거를 중국의 화엄과 한국의 화엄이 뭐가 다르고 중국의 가나선과 한국의 가나선이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옵니다. 막 등 떠밀릴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등 떠밀릴 겁니다. 우리가 우리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코할스키 신부, 안토니 서레나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진제 스님이 의전을 맡겨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사람들이 저를 시험합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브로큰 잉글리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hat is the word? 그랬어요. The word가 뭐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랬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 말씀은 언어 문자가 끊어진 말씀으로 봅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모든 성인은 이 생각 끊어진 자리를 증득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도 성인이고 붓다도 성인이라면 그분들은 생각 끊어진 자리, 무심의 자리를 증득했을 겁니다. 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말이 나왔고 다른 언어가 나왔고 다른 문화에 따라서 방편이 달라졌겠지만 그것이 새롭게 달라지는 형태가 근본으로 가서 말이 끊어진 자리로 가면 그게 나온다. 그렇죠? 백이관음이 무설설하고 흰 옷 입은 관세음보살이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 동자가 불문문이라 남방으로 순행하고 있는 선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라고 하는 데면 이거를 말씀이라 그런다. 근데 서양은 말이죠.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를 그 사람들은 다시금 너무 집착했잖아요. 음성중심주의, 로고 센트럴리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온 게 데리다 같은 사람은 그라마톨로지, 다시 문자학이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다 잘못됐다 이거죠. 그 음성중심주의에서 문자중심주의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음성이 끊어진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효대사가 위대하다는 걸 발견했죠. 기신론에 보면
원음, 둥글 원자 원음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효가 주석을 답니다. 둥글 월자 원음은 이름이다. 하나 일자, 이름이다. 이름. 이름인데 이름은 이건 일체음이다. 일체음이다. 일체음은 중음이다. 모든 음을 다 포함한다. 중음은 무음이다. 결국 소리가 없다. 이 원효대사 주석입니다. 대승기실론서에서. 둥글 원자 원음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이 한국의 역대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로고스를 설명할 수 있는, 태초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문명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코알스키 신부하고 서레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한 4, 50분들을 자기가 얘기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면요. 그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근데 말씀이 먼저 있고 하나님 그 뒤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왜냐?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있으라 하심에,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랬어요. 빛보다 소리가 먼저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대요. 그러면 불교적인 부분은 이게 다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화엄경 비로자나 품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등장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승음 세계에, 수승한 소리의 세계에 대위광 태자, 거대한 빛의 태자로 있었대요. 소리의 세계에 빛의 태자로 있다가 빛의 광명의 부처님이 된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래요. 그러면 비로자나 품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죠. 비로자나 부처님 이전에 승음 세계가 있었다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독교 문명과 불교 문명이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불교에도 이렇게 돼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절대자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말을 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유치한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근본 자리가 같구나, 근본 얘기가 같구나라고 해서 여기에서 서로 융합하고 소통하는 형태의 회통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가 비슷한 거 있으니까 우리가 비슷해가 아니라 근본이 같구나, 이 세계는 하나구나, 천지가 여와 동근이고 만물이 여와 일체구나, 온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까 정병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월주 스님 얘기하시더만요. 그죠? 깨달음의 세계화. 근데 월주 스님 제가 어제 발표했어요. 학술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륵이 하생하는데 언제 하생하느냐? 미륵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이 있는데 미륵이 하생하는데 언제 하생하느냐? 56억 7천만 년 뒤에 하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륵의 메시아가 내려오는 데는 상품, 중품, 하품 세 가지가 존재한다. 상품의 미륵 사상은 이 몸 그대로 수행을 해서 미륵을 칭견하는 거다. 이게 최고예요. 중품의 미륵은 이번 한 생 열심히 수행해서 이번 한 번 몸 바꿔서 도솔천에 가서 미륵을 칭견하는 거다. 몸 한 번 바꿔서. 그래서 미륵 상생신앙이 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륵이 내가 몸을 얼마나 바꾸든 상관하지 않고 미륵이 오셔서 제도 받는 거는 하품이다. 원효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방향을 바꾼 거죠. 절대자를 믿고 신봉하고 그가 나를 제도해주고 구원해주는 것까지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십선호흡을 닦아가지고 삼매를 닦아서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월주 스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더라고요. 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미륵이 용화정토를 건설하러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 중생들이 십선업을 닦아서 이 세계를 미륵 정토로 다 만들어 놓을 때 비로소 미륵이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미륵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용화정토를 만들어 놓으면 미륵이 하생하는 기간을 당길 수 있다. 근데 미륵 경전에 나온 용화정토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이더라 이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을 만큼 물자가 풍부하고 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공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공생애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우물을 2,550개를 파주시고 전 세계에 학교를 수십 개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셨더라 이거죠. 왜? 미륵의 용화정토를 실현하려면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륵이 오셔서 저분들을 다 제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조건이 됐을 때 오셔가지고 다 제도해 준다. 자, 이건 이제 예수재림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재림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월주 스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륵 하생신앙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말이죠. 개벽사상, 후천개벽사상, 미륵사상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 사상이 되면서 가짜 미륵이 등장한다. 궁예가 그랬고 신도니가 그랬고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빨리 미륵이 오셨으면 예수가 빨리 내려와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국학 에세이에 이런 걸 썼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20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빅뱅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한국인의 종교 심리 구조가 있다. 미륵 하생신앙에 입각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엄청나게 펼쳐졌던 세월이 있었죠. 네. 여러분 금산산 미륵전 가보셨습니까? 익산의 미륵사지 가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위상 보셨죠? 우리의 미륵사상 되게 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광개토 대왕이 왜 땅을 넓혔습니까? 네. 미륵이 하생하려면 그죠? 전륜성왕이 나타나서 땅을 넓혀 놓는다 그러잖아요. 고려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절을 짓고 미륵부를 조성합니다. 그죠? 은진미륵 같은 거 전부 다 고려 왕건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전륜성왕이 돼서 왕들이 전륜성왕이 돼서 이 땅을 미륵 정토로 만들어 놓고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한국의 불교 신앙 중에 굉장히 강력한 미륵 하생 신앙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이게 전부 다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절이 문을 닫고 그러고 나니까 바깥에 어떻게 이제 마을 입구에 그냥 돌미륵 하나 그냥 못생긴 돌미륵 하나 모셔 너무 잘 모셔놓으면 자꾸 회부를 하니까 돌미륵 해놨던 것이 나중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신앙마저도 저기 한 상황에서 서학이 들어오니까 빅뱅이 일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종교 심리 구조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강력하게 믿는 분들이 전생에 익산 미륵사지 같은 데서 엄청나게 신앙했던 분들일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어떤 이러한 형태의 신앙적인 형태의 종교 심리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구려 시대 다 보십시오. 굉장히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을 자처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수행으로 돌리는 게 이 우리의 어제 보니까 월주 스님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타너 스님, 제가 연구했는 타너 스님은 선친이 말이죠. 보천교의 2인자였어요. 강등산 밑에 차월곡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보천교. 여기 이 조계사 대웅전이 보천교 정읍에 있는 11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세가 컸습니다. 그 건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정도로 우리 민족 종교, 신흥 종교, 민족 신흥 종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개벽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구에 대한 문제,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에 종말은 없다.
종말이 아니라 성숙이다. 심판이 아니라 결실이다. 지구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래서 지구의 수명은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이 종말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방편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불교의 독특한 성격을 연구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한국 불교의 독특한 성격들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불교의 진정한 특색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정말 중국보다 더 강력하게 논쟁 벌인 게 있어요. 4단 7전 논쟁 같은 겁니다. 중국은 이기론 가지고 그만큼까지 논쟁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기 1원이냐 2원이냐 가지고 강력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거를 희로애락지 미발을 성이라 그랬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거를 중이라 그러고,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고,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라. 희로애락이 일어났는데 절대에 딱 들어맞게 하는 걸 조화로울 화자 화라 그래. 이 중용의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교 중용 1장에. 근데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걸 근본 성품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불성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성품 안에 선과 악이 섞여 있냐 아니면 순수하게 선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한 게 호락 논쟁입니다. 자, 제8식에 순수한 제8식 가운데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제8식이 순수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거기 있는 모든 무몰식이니까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깨끗한 걸 따로 뽑아가지고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구식을 뽑아내야 된다는 학파가 있고, 8식 안에 깨끗한 거와 염이 같이 섞여 있다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하고 호락 논쟁하고 비슷하죠. 근본 성품 안에 순선이냐 아니면 섞여 있냐.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한국은 한국을 싫어한다. 무시한다. 이 불교사에서 구식설과 팔식설이 있는 논쟁에 대해서는 공부를 너무 숭상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안에 근본 성품짜리의 선이 순수한 거냐 섞여 있는 거냐 논쟁한 거는 탁상공론이래요. 이 성품 성자의 이 논쟁을 가지고 중국에서 볼 수 없는 끝까지 논쟁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양상이 현대에 나타나서 불교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도노 점수 논쟁, 도노 돈점 논쟁입니다. 도노 점수냐 돈수냐. 한국인은 또 이걸 탁상 논쟁이래요. 그럼 철학이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20세기에 큰 스님들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다 인가받았다고 하니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더 공부해야 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분이 한 명도 없는데 도노 돈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노 점수로 도노해서 나는 이제 점수하고 있다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도노 돈수를 얘기가 나오겠어요? 곳곳에 다 깨달았다는 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도노 돈수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형태로 보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일단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없는 논쟁을 하고 있으면 탁상공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혐의가 많아요. 관념론적인 부분이 많고 싸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러한 특성을 문화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로 가야 됩니다. 문화로 가면은 이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양상들이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 물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고려 불화의 뒷면에 색칠한 거 보십시오. 아주 정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색칠한 거. 그 다음에 석굴암에 있는 그 색임 같은 거, 방가사유상에 발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 없는 더 치밀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과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이 논쟁해서 깊이 있는 논쟁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했던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좀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 이걸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게 그거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초상화에 얼굴에 피부병을 다 그렸더라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 여기 혹이 있는데 사마귀 자국을 그대로 다 그렸어요. 1500년대, 1300년대에 사마귀 자국 그려놓은 걸 갖다가 1600년대, 1800년대 다시 모사본으로 다시 그리는데도 사마귀를 여전히 그려놨다.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당파가 바뀌어가지고 추사 김정희를 이제 그 역적이었다가 다시 숭상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초상화를 다시 그리게 됐는데 추사 얼굴에다가 이게 그 곰보 자국을 그려놨더라. 한국 초상화면 얼굴 있는 그대로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로 왕들이 개국 군주가 그릴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 정신이 왕조실록을 만들어내고 승정원 일기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오른쪽에 우사가 있고 왼쪽에 좌사가 있으면 왕이 잿더리를 던지면서 욕을 하면 한쪽에서는 잿더리를 던지며 한쪽에서는 욕을 하고 이걸 적어서 매일매일 남겨요. 승정원 일기에. 그러고 나면 왕은 못 봅니다. 그래놓고 이 왕이 세상을 뜨면 왕조실록에 한 임금에 대해서 씁니다. 거기 있는 걸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씁니다. 그거를 왕들이 못 봅니다. 왕의 아들도 못 봅니다. 그걸 처음에 열어서 보고 난리 피운 사람이 그죠? 연산군 아닙니까? 이런 기록의 정신, 이런 철저한 기록의 정신, 이 기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8만 대장경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해야 된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정신들을 이어나오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오는 양상이 이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로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까?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울렸다가 웃겼다가 제가 봉준호 영화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봉준호 장르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봉준호 뭔 장르냐? 코미디 나왔다가 서스펜스 나왔다가 막 공포 나왔다가 뭐 그냥 너무나 다양한 장르가 다 담겨 있다. 그걸 아까 말한 회통의 정신,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어떤 형태의 한국적인 사상이 봉준호 장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좀비 영화를 한국 사람이 만드는데 절비라고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절비. 절반만 좀비예요. 뭐냐? 물렸는데 그냥 절대적인 좀비가 되지 않고 물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 형태의 특별한 양세들이 계속 나오는 게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를 거치면서 나오는 어떤 특색들이 현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한국 영화에는 말이죠, 히어로가 나오지 않아요. 맨이 없어요, 여러분. 배트맨, 슈퍼맨이 없어요. 한국 영화나 미국 영화나 동일합니다. 허리우드 영화나 세상에 문제가 있다. 아주 윗사람들이 부패가 많다.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다. 지구가 위기다. 똑같은 위기를 설정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의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갑자기 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그냥 일반 시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민이 굉장히 휴머니즘을 가진,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 양심이 사람을 울립니다.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들이. 이런 것들은 초코파이의 정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초코파이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는데 어지린자로 바뀌었어요. 사단의 인이 예지는 좋은 거고 히로에구 에오육이라는 정은 나쁜 거 아닙니까? 유교에서. 근데 우리는 인이라고 하는 거, 예라고 하는 거 딱딱 끊지 않고 우린 정감에 있는 나라, 다정이 병인양하야. 이 우리나라 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정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나쁜 요소가 아니라 좋은 요소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봉준호 영화 감독의 히로에구 에오요 7정이 담겨있다 이렇게 썼어요. 7정이 담겨있다. 뭔가 좀 다른 나라는 공포, 그렇죠? 두려울 구자 하나 가지고 영화 만드는데 기쁘게 웃겼다가 분노했다가 슬펐다가 막 사랑했다가 이런 게 다 등장한다. 이런 걸 어떤 종합적인 어떤 우리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험을 해나가고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주석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시를 해보고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사랑해서 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의 것을 국제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걸 먼저 정해야 되고 우리의 무엇이 외국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었는데 이태리 학생이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 한 명 왔어요. 그 사람 전공이 뭐냐면요. 사학인데 논문을 이걸 쓴답니다. 한국의 활에 대해서 쓴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전쟁에서 활을 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나쁘게 보고 있죠,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활 쏘고 있었잖아요. 근대까지도 활 쏩니다. 근데 지금도 써가지고 양궁에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신은 뭐냐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 왜 이래요? 왜 활을 쏘는 거죠? 전쟁에서? 왜 활을 쏘는 거죠? 그 이태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활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전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수련이 필요했던 거죠. 내가 수련을 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전쟁을 해서 저 사람에게 활을 쏘서 이기려면 엄청난 수련을 해야 됩니다. 이성계가 활을 그렇게 잘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활을 못 쏘면 전쟁 이길 자격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이 살생의 어마어마한 공포. 네. 내가 활을 잘 쏘고 있으면, 내가 수련을 잘하고 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서양은 칼을 쓰고, 그죠? 삼총사처럼 칼을 쓰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무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끝까지 수련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불교에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한국 전체를 보셔서 한국 불교를 가지고 한국 전체의 문화, 문명, 사람들의 사유, 생활 반식,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하시면서 이 속에 한국 불교의 정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경전의 말씀들, 우리의 역대 큰 스님과 조서 스님의 말씀과 그걸 같이 증거를 삼아서 한국적 특색을 뽑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딱 물어봤을 때 저건 왜 그렇습니까? 아, 한국은 이렇게 쓰고요. 일본이나 중국은 저렇게 쓰는데 한국은 저렇습니다. 법당에 이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가 한번 보세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보탑이 전 세계 다보탑이 전부 지상에서 그 위에까지 엄청 높잖아요. 법화경에 천상의 법문이 다보탑이잖아요. 천상에서 올라가서 법문하는데 갑자기 다보열애가 출연하셔가지고 서가열애를 증명해 주는 게 견보탑품, 이게 법화경의 다보탑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나라는 지상에서부터 이걸 높이 쌓았어요. 근데 한국의 불국사는 산지 지형을 만들어 가지고 산 위에다가 3층짜리만 다보탑 세워놓고 그 올라가는 길에다가 뭡니까? 백운교, 총운교를 해서 이게 구름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탑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보탑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다보 열애가 나왔을 때 너무나 화려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작게 가장 아름답게 하는데 허공 위에 떠 있는 걸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다보탑에 있는 중국, 일본보다 한국의 다보탑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작으니까 가장 정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아이디어가 산지 지형을 이용해서 산 위에는 이미 허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의 한국적 디테일이라고 하는 양상들을 무엇이 다른가를 발견해서 차이를 설명해 주는 형태로 한국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전 세계 초기 불교를 봐서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불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들어서 아는 얘기라. anyway, 한국적인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 국제포교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시는 천병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저와 같이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베이스가 된 다음에 이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불교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영역을 할 거냐까지 나가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